제가 목사가 아니라 전직 목사입니다. 장로교는 노회에서 적이 있어야 노회에 적이 있어야 목사거든요. 제가 노회에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령입니다. 아마 저희 교단에서는 행불자로 처리가 되어 있을 텐데, 그래서 전직 목사입니다. 진규선 선생님이 이제 신학에서 이단에 대한 논의를 하셨다면, 저는 이제 신학 바깥에서 이단 얘기를 하면 어떻게 얘기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 좀 더 낯설고 더 어려운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걱정이 태산입니다. 50페이지를 준비하셨다는데 저는 하루 만에 제가 요새 바빠갖고 준비를 못하고 있다가 어제 밤을 꼬박 새고 미친 듯이 준비를 이렇게 문장을 못 만들고 메모만 해왔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그냥 메모한 것들은 아마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제목이 원래 제가 성취가 되는가, 약간 풋고 냄새가 나는 이제 그런 제목을 붙였는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어제 제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이단 담론과 극우 파시즘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하루 만에 하면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사전 질문 중에 이제 이단이 뭐냐고 물으신 분이 있었는데요. 이단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학 바깥에서 이단은 감정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감정현상은 리세트먼트 폴리틱스인데,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인한 상처받은 감정이 다른 감정으로 치환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단의 정치학에 대한 간략한 스케치인데요. 이단 정치학에 이제 주목할 만한 출발점은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50년대 중반 이제 장로교 총회장이 되셨을 때 이단몰이에 아주 앞장서셨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한국 개신교는 해방 직후부터 거의 미친 듯이 반공주의적인 폭력과 살상을 자행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전쟁이 끝나면 이제 증오하고 그 폭력을 휘두르고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사라진 거잖아요. 근데 그 감정, 남아있는 감정 어떻게 할 거예요?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한경직 목사가 만들었다면 이제 그것이 담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이제 그런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분의 담론이 수비되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증오의 정치가 전후의 시간에 이단 증오의 정치로 전환된 것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주목할 만한 이제 담론 현상은 담론 사역자의 출현입니다. 그것은 주로 70, 80년대 현상인데요. 우리 잘 알고 계시는 탕명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탕명원과 이단 사역자의 출현인데, 이것은 이제 한국 사회의 개신교가 막 미친 듯이 성장하던 시절이고, 한국 사회도 성장의 질주였죠.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통 문화가 해체되면서 정체성의 혼란이 급속하게 오고 있을 때, 한국 사회의 정체성을 새롭게 형성하는 중요한 행위자 중에 하나로 기독교가 부상한 거죠, 개신교가. 이제 그 시기에 이단 사역자인 탕명환이 등장하는데요. 이단 사역자는 이게 어떤 존재냐면 공포를 생산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위험의 번역자예요. 위험의 번역자는 뭐냐면, 탕명환 씨가 이제 아주 흥미로운 건데, 일단 이단을 발굴하잖아요, 이분이. 그런데 이분의 발굴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영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이 존재들은 사회적으로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가출이라든가, 그 안에서 폭력이라든가, 사회적 부조리함에 가담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을
그 발굴해내고 해석해주는 존재.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위험의 번역자인 거죠. 또 경계를 설정하는 자입니다. 무엇이 정통이고 무엇이 이단인지 이제 이런 존재가 이단 사역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탕명한 씨가 이제 이단 사역자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한경직은 이제 그 이념, 그 빨갱이라는 이념의 사회 문제를 종교 문제로, 이단 문제로 전환시켰어요. 그래서 뭐 붉은 용이라고 하고 이제 그랬죠. 그런데 탕명한 씨는 탕명한 씨 같은 이단 사역자는 종교 문제를 사회 문제로 확대시켰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개신교가 한국 사회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주요한 행위자 중에 하나로 등장했을 때 탕명한 식의 이단 사역자는 그 어떤 개신교가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모던적 주체라면 그런 이단 사역 담론이 이 영적으로 위험한 자들이 사회적으로도 위험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그러니까 이 사회의 정체성 형성하는 점에서 개신교가 무엇이 정통인지를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 경계 안에 있는 종교성이 이 한국 사회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주역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런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탕명한류의 이단 사역 담론과 산업화 시대의 개신교의 모던적 주체의 담론은 구조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주목하는 것은 2000년대 이후예요. 왜냐하면 2000년대 이후에 한국 사회의 이단 현상은 아주 폭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사회에 이제 전례 없을 정도로 폭발적이에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저는 그것을 집단적 신경증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더 얘기하겠지만 제가 오늘 이제 주목하는 것은 2000년대 이후에 이 이단에 대한 폭발적인 현상들 이런 것을 다루려고 하는데 이 시기가 이제 세계화와 민주화가 결합되면서 발전하는 게 한국의 독특성이에요. 세계화는 민주주의를 상당히 후퇴시키면서 발전하는 게 일반적 양상이었는데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약진과 세계화가 결합됐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개신교는 이 시기에 성장이 정체됐고 사회적으로는 교회가 퇴행적 주체하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근데 이때 교회와 그러니까 교단이죠. 교단과 교회연합, 한기총 같은 이런 교회연합이 중심이 된 이단 담론의 대중화가 있었어요. 이단 사역자들의 담론이 대중화되고 미디어를 통해서 확산되고 출판물, 강좌 이런 것들 그다음에 네트워크 미디어란 말, 뉴미디어란 말을 제가 안 쓰고 네트워크 미디어란 말을 쓰는데 이런 걸 통해서 수많은 이제 이단 담론들이 굉장히 확산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이단 담론의 대중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미디어와 매스미디어의 역할을 통해서 탈교회화돼서 이제는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이단 담론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 아무 데서나 이단 담론이 활용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범주의 이단의 탄생을 합니다. 종교, 정치, 섹슈얼리티, 인종 등 영역에서 이단이 다양하게 등장했던 것이죠. 두 번째 단락은 2000년대에 왜 이단 현상이 폭발했는가라는 물음인데요. 말했듯이 한국 사회는 세계화와 민주화가 서로를 규정하면서 사회를 형성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민주화는 세계화와 결합되면서 나타나니까 약간 그 경쟁에서 승리한 자에게 유리한 민주화겠죠. 경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자에게 불리한 민주주의가 발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한국 사회의 세계화 민주화가 서로를 규정하면서 발전한 사회를 다루는 그 정치학자가 이제 임혁백 선생이 대표적인 학자인데 그런 분을 통해서 한국 사회 특성이 논의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2000년대 한국 사회를 봅니다. 이게 IMF 이후의 한국 사회예요. 이 시기 개신교는 세계화의 관점에서나 민주화 관점에서 퇴행적 타자로 간주되었고 그것이 이제 성장의 정체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또 성장의 정체는 이제 개신교가 퇴행적 타자니까
이제 개신교 입장에서는 상처받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빨간 성서를 끼고 다니는 사람 많았지만 사라졌고, 어느 식당에서나 성서를 밥 먹기 전에 이렇게 남들 보는 앞에서 다 드러놓고 기도하는데 요새는 그런 사람도 사라져 있고, 기독교인임을 드러내는 거를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런 현상들은 이제 일종의 개신교의 개신교인들의 이제 어떤 자존성 추락이라는 감정 현상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기에 개신교의 성장의 정체가 개신교 전체의 후퇴를 의미하는 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급속한 성장을 이룩한 개신교 분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급속한 성장을 이룩한 분파를 저는 후발대형교회라고 부르는데, 약자로 후발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후발의 성장은 이게 새 신자로 인한 현상이 아니라 개신교 신자의 내적 이동과 재직결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교회들은 개신교 신자는 정체되어 있는데 특정 교회들로 집중된다, 재결집한다라는 것은 나머지 교회들은 성장의 위기를 겪는다는 얘기겠죠. 특히 이제 그 이전 시기에 개신교 성공주의 담론을 주도했었던 선발대형교회는 심한 열패감에 사로잡힙니다. 이게 이제 상대적 박탈감, 이게 신자유주의 시대에 이제 극우주의 담론 연구할 때 제일 많이 사용되는 이론 툴 중에 하나가, 심리학적 이론 툴 중에 하나가 상대적 박탈감이다. 왜 트럼프를 이 가난한 노동자들이 지지하는가, 뭐 이런 걸 다룰 때 많이 사용되는 상대적 박탈감 현상입니다. 이런 위기감은 개신교 전반에서 이단 사역자들의 담론을 맹렬히 소비하는 현상으로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단 사역자들의 시장이 넓어진 거죠. 그리고 미디어와 매스미디어와 네트워크 미디어가 이제 있고, 또 많은 출판물, 강좌 이런 것 통해서 이단 사역은 하나의 산업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친 듯이 이단 현상이 활발해질 수 있는 현상은 이단이 많아진 것이 아니고 이단 사역자들의 산업이 발달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죠. 그들은 이제 발명을 해야 되거든요. 아까 발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감이 개신교 전반에서 이단 사역자의 담론을 맹렬히 소비하는 현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위기의식, 열패감은 증오와 적대의 감정으로 치환하는 현상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드리겠습니다. 이 시기 한국 사회는 견고한 보수대 연합의 헤게모니가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민주화가 이제 세계화가 민주화와 함께 나타났다 그러는데, 한국 사회는 건국 이래 계속 막강한 보수대 연합이 이제 한국 사회에 이끌어갔는데, 그 보수대 연합이 선거연합으로서 보수대 연합이 붕괴된 것이죠. 이것은 이제 반공주의 플러스 권위주의적인 보수주의적 권력 독점 체제가 무너지고, 이제 정권은 보수와 개혁 진영 간의 이제 정권 교체가 반복돼서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 헌팅턴인가, 이 사람은 이제 민주주의의 공고화라고 얘기했는데, 권력이 3번인가 바뀌면 민주주의가 공고화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데, 이제 이 보수대 연합의 시각에서는 위기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보수주의적 헤게모니의 한 축인 개신교의 위기감은 더욱 더 컸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지위불안이라는 용어가, 제가 어려운 용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압축해서 말하다 보니까 이런 걸 이제 지위불안이라고 하는데, 지위불안을 집단적 현상으로 해석하는 의미가 있어서 이걸 그냥 집단적이라는 말을 붙여서 집단적 지위불안, Collective Status Anxiety라는 말을 씁니다. 이런 집단적 지위불안 증상이 굉장히 커졌어요. 이것도 이제 트럼프 현상을 연구한 다이아나 무츠 같은 학자가 사용했었던 용어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보수주의적 개신교도 집단적 지위불안 증상에 빠진 거죠. 그리고 이제 2010년대 후반 이후에 보수대 연합은 치명적인 붕괴를 경험했고요. 보수는 퇴행화되었고, 그러면서 극우주의가 강화되었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한기총은 89년에 등장하지만 89년부터 2003년까지 그냥 임의단체 불과했는데, 2003년부터 한기총의 전성 시작이 시작되거든요.
이제 교회연합 정치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한기총은 2015년 정도까지 한기총의 시대가 있었고, 이 한기총의 시대에 한국 사회 보수주의의 가장 중요한 축이 하나는 한기총이었어요. 그리고 한기총이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칠 때 한국 사회 전반의 보수주의는 극우화되었고, 한기총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때는 극우주의가 조금 완화된 양상으로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한기총은 이제 그런 한국 사회 전체 개신교의 어떤 기축 세력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또 2015년 이후에 한기총의 회원단체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한기총은, 회비 내는 단체가 거의 사라지면서 이제 이쪽에 교회연합 정치는 정치 색깔이 현재 약화되었고, 그때 이제 등장한 인물이 정광훈입니다. 그 정광훈 현상은 극우 파시즘 현상과 상당히 맞물려 있습니다. 이제 극우주의, 아까 보수의 퇴행화가 극우주의와 결합된 것 얘기 드린 건데 그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한기총이나 정광훈 현상, 이런 과정은 열패감과 지휘 불안의 감정이 징후의 감정으로 전환되는 일종의 지위 복수 현상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합니다. 그냥 지위 불안, 지위 복수, 그냥 그 말뜻은 다 감이 오시죠? 자,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런 나의 위상이 상처받았을 때, 예를 들면 미국의 백인들이 미국 사회를 백인 노동자들이 미국 사회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개고생하면서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지금 그 열매는 아시안과 흑인들이 다 얻어먹고 우리들은 노동자로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백인 노동자들이 트럼프 현상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을 쓸 때 쓰는 용어입니다. 지위불안, 지위복수 이런 게. 그게 이제 한국 사회에도 되게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데 이제 지위복수 현상은 이제 복수할 대상을 선정하고 복수를 대상에게 응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응징을 할 때 좀 치졸하잖아요. 되게 응징할 대상은 약자들이니까. 근데 그 약자들을 응징할 때 나의 자괴감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뭔가 보충해주는 담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위협 서사가 필요합니다. 서사, 내러티브가 필요해요. 근데 낡은 위협 서사는 이미 설득력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위협 서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낡은 서사가 대중을 설득하지 못하게 되면 새로운 서사가 요청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새로운 서사는 온통 세상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위기감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그문트 바만이라는 이제 폴란드계 영국 학자가 있어요. 굉장한 학자입니다. 아주 멋지게 언어를 사용하는 분이. 그래서 그냥 책을 읽으면 읽는 재미가 있는 분인데 이분이 되게 멋진 용어를 쓴 적이 있어요. 포위된 요새 신드롬. 그러니까 나 외에는 다 온통 적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얼마나 위기감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위기감, 모두가 다 적이니까 그 위기감 때문에 이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신드롬, 사실은 자기들이 강자인데 그런 서사가 들어 있어서 이제 내가 적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내가 누군가를 응징하는 것은 이 악으로 둘러싸인 세상을 정화시키는 과정이라는 이제 구원 서사와 맞물려 있게 되는 것이죠. 구원 담론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의 위협 서사는 이단 담론과 형식이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해요. 근데 이단 담론은 이단 사역자들이 오랫동안 만들어 놓은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단 사역자들이 새로운 위협 서사를 만들어낼 때 돋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정광훈이 이 극우의 이 주인공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맥락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는 이런 새로운 위협 서사를 만들어내는 탁월한 기술자였기 때문이죠. 이단 담론과 새로운 위협 서사는 적을 색출하고 처벌하고 괴멸시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체와 자기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구원 서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론적 증오의 행동주의를 요청하는 담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박해사회라는 용어 개념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단의 정치학의 전개 방식은 열패감과 지위불안이 지위복수로 연결되고, 그것이 새로운 위협 서사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증오의 행동주의로 연결되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단의 정치학이 전개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루 만에 원고를 이렇게 쓰면 이렇게 도식화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단의 정치학은 현존하는 제도적, 담론적 체계 아래서 이단에 대한 증오의 정치를 구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존하는 제도적, 담론적 체계 아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아까 사회자께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새로운 법 체계가 필요하지 않아요. 현존한 것 안에서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한 정치를 일상화하는 제도적, 담론적 개혁을 도모합니다. 극우주의가 이런 극우주의를 카스 모데라는 이제 극우주의 연구의 가장 유명한 학자 중에 하나인데, 이분은 급진우익, radical right라는 말을 썼어요. 급진우익적 현상과 극우주의적 이단 담론이 매우 유사한 방식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개혁의 통로가 차단되었다고 느낄 때, 요새가 딱 그럴 때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 극우주의가 괴멸되다시피 했을 때, 사회적으로 설득시키지 못했을 때, 극우주의자들, 이단 담론에 취한 자들은 종말론적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라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가 뒤집어져야 돼요. 시험 보는데 난 준비 하나도 안 했어요. 이거 이제 시험 뭐 너무 치명적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시험 보러 갈 때 이 버스가 사고 났으면 하고 생각한 적 없으세요? 저 그런 적 많거든요. 이게 종말론적 한계 상황이거든요. 그런 한계 상황에서 이제 현존하는 헌법적 질서를 전면 거부하는 방식의 전복적 행동주의를 도모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지칭하는 우익 현상, 극의적 우익을 극단 우익이라고 합니다. extreme right라고 해요. 그러니까 카스 무대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급진 우익과 극단 우익, 이런 용어가 이제 이 이단 담론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급진 우익적인 혹은 극단 우익적인 양상과 유사한 형태의 이단 담론의 양상은 을 통해서 그러니까 열패감이 증오의 행동주의적인 양상으로 끝없이 실행되는 이런 사회를 박해 사회라고, 이게 이제 로버트 무어라고 하는 이제 역사사회학자인데요. 이분이 이분의 주 연구 영역은 마녀 사냥에 대한 연구를 한 분이에요. 그것은 이제 그 사회 마녀 교황이나 어떤 이단 시판관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 전체의 질환으로 본 거예요. 그런 사회를 이제 박해 사회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회가 한국에서도 작동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이단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사회의 집단적 병리성의 산물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단으로 낙인 찍힌 이들이 간혹 집단적 부조리함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집단적 부조리함은 증오의 정치에서 처벌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 사회가 합의한 사회적 규범에 의해서 조정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단, 민주주의 얘기하는 사람도 막 이단 얘기하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걸 결론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